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공존의 사회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인권회 위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늘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회사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의 제14회 제주포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아시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공존의 사회로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제주 포럼에 걸맞게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는 혐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겪는 공통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16년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장소인 강남역, 전철역 근방에서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여성 혐오, 2018년 이곳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혐오 등이 문제가 되면서 혐오 표현이 사회적 아젠다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 국민인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혐오 표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위축감과 공포심 등 부정적 심리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작년 9월에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의 첫 번째 임무로 책무로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모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각국의 사례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으로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 포용과 공존의 사회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미나 자장을 맡으신 정강자 혐오차별 대응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발제를 해주실 프로데 슐베르크 노르웨이 대사님,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서울사무소 프랭크 레무스 대표 대행님, 김창호 일본 변호사님, 이승현 연세대 강사님, 세미나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혐오차별 대응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제주포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혐오차별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령, 인종, 장애,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혐오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일하면서 다름을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혐오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권리협약, 차별금지 결의안, 특별보고관 활동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포용국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이니셔티브로 이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혐오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논의할 때 우리는 다수와 소수를 편가르는 사회로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과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혐오차별의 구조와 현상을 조명하고 협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느 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포용의 사회로 나가는데 본 세미나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션의 주관기관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이몽재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정강자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시는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 프랭크 레미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 대행님, 이승현 변호사님, 박사님, 김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세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영애 위원장께서 개회사를 통해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혐오차별은 번영과 화합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자 사회를 균열시키고 병들게 하는 또 다른 미세먼지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관점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메시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큰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셈 53개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그간 혐오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다양한 정책과 연구, 사례 등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혐오와 차별 대응을 위한 효과적 전략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민관학계가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세션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분의 발제자분을 모시고 혐오차별의 현상과 협력 방안, 해외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시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세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강자입니다. 오늘 심포지움 전에 사전 행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에 할 것인지를 모두 잘 알게 되는 식전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혐오차별 현상을 조명하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분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지금 소개를 드린 바 있지만 맨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잘 안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앞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앞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없었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연세대 이승현 박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지금 플로어에 다들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분은 김창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일교포이십니다. 2.5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데, 저도 발음이 좀 어색합니다만 슬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이십니다. 혐오 표현, 차별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정책 이에 대한 대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랭크 레무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 대행이십니다. 난민 전문가이십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 차별과 유엔의 활동을 저희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네 분 선생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10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발표하시면 남은 시간은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할애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십니다. 이승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아까 소개 올린 대로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무지개 지원전 센터 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여기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승현 박사님이십니다. 네. 10분인가요? 네, 저 처음에 12분이라고 들었는데 또 줄어들었네요. 처음에 15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소개받은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혐오 표현, 한국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어떤 한국에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어떤 개인을 비방을 하는, 타인을 비방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전부 다 어떤 동일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혐오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부터 사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감을 드러내는 모든 표현, 혹은 어떤 극단적으로 사람을 어떤 공격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인가? 자, 일단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2013년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에 나온 건 1980년대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인종주의적인, 인종차별적인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레이시스트 스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인종에 대한 어떤 소수 인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장애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성적 지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특별히 1980년대 뭐 미국부터 시작됐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유대인 이제 학살을 경험한 또 유럽 사회, 어떤 국제 사회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해진 어떤 폭력을 주변 사람을 말리지 않았었던 이유, 그 제일 먼저에는 유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들, 어떤 차별적인 의식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 어떤 집단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뭐 포스터라든가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금지하는 조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국내 법제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이것도 뭐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단순히 수가 소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력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어떤 집단을 부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죠. 근데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형태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혐오 표현은요, 어떤 그룹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타겟 그룹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집단을 보통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이런 편견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소수자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뭐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혐오 표현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부정적인 편견,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편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떠하게 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집단 어떤 추방을 시키거나 뭐 교정을 시킨다거나 가르쳐야 된다거나 없애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도덕적으로도 좋고 국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화하는 내용들을 보통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혐오
표현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형적인 양상들을 볼 수 있죠. 이 집단의 사람들 자체가 어떤 안 좋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고치거나 아니면 없애야 된다거나 그리고 이거는 결국 뭐예요? 국가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혐오 표현의 특징이 됩니다. 이런 어떤 혐오 표현이 무엇이 혐오 표현인가 알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에 어떤 해악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차별을 겪어왔었던 어떤 집단들이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던 차별의 경험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런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해악성이 있을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들을 더 확대를 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차별을 공고화시키고 더 뭔가 강화시키는 이런 것이 어떤 해악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면 2013년도에 정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 나오셨다시피 강남동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의 회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가지고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혐오 표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보면 혐오 표현이라는 건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럼 우리가 뭐 님비 현상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원전이라든가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어떤 집단 어떤 개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한국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 집단이 되는 소수 집단들에 대한 단순히 어떤 표현 혹은 인터넷상의 표현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집단으로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여기 난민 같은 경우 가짜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밑에 보시면은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장애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위에 보시면은 성소수자 모임 행사에 대해서 왜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혐오 표현의 모습이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단순히 어떤 표현을 넘어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또 혐오 어떤 단체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정치인을 비롯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은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주요 공약이라든가 그 활동 내용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낸다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당의 형태로도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점점 이런 혐오 표현들이 확산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건 우리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조사를 한 내용들이가 뭐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혐오 표현을 직접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어떤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를 통해 가지고 일부의 혐오 표현이 적용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를 하는 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정도에 한정이 돼 있고 이러한 어떤 것도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어떤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밑에 보시면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인터넷상의 표현들, 차별적인 표현들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2017년 1,300건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하고 남성 혐오를 같이 어떤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적 지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6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거는 정부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혐오 표현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뭐 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상태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법적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다 끝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30초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혐오표현이냐, 그리고 혐오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혐오표현에 대한 어떤 대항 언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혐오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혐오표현, 아까 이야기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보시다시피 가짜 난민, 가짜 소수자다, 혹은 뭐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가나 아니면은 시민 사회에서 무엇이 혐오표현인가를 아는 거,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별이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차별 경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편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혹은 어떤 대항 언론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도 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차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뛰고 이랬습니다. 이승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 표현,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그 단면들을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은 혐오 차별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이런 노력이 우리가 민간과 민관 또 학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충분히 발제할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아까 소개해드린 김상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일본이 조금 더 법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일교포의 2.5세 변호사의 김창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쪽에 할아버지가 거의 다 1920년대 일본에 넘어왔고요. 전 아버지 쪽에서 말하면 3세, 어머니 쪽에서 말하면 제일교포 2세로 됩니다. 간단하게 좀 일본 혐오 표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가 변호사나 아니면 NGO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특히 메디어나 언론 쪽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인데요. 특히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의 혐오 표현이나 헤이트 스피치라고 말하게 됐다고 하면 특히 제일 한국인 아니면 제일 조선인을 대상으로 했던 혐오 표현이 제일 큰 계기로 됐다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일본에 있는 제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은 시민사회 모임이라고 하는 극우단체가 생겨서 제일교포가 사실은 일본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차별받고 있는 존재인데 특권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사회에서의 특권 계급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특히 인터넷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일교포가 살고 있는 주택가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 시위 활동이나 그런 걸 선동을 해서 혐오 표현을 포함한 시위 활동이나 그런 게 일어나는 형상이 많이 특히 2010년 정도부터 많이 일어났고요. 그 안에서는 특히 한국은 족국이니까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을 다 추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형식의 이게 하나의 이거는 2013년 정도 쪽에 일본의 신주쿠 도쿄 신주쿠 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한 2013, 14, 15년에는 한 200건부터 300건 정도의 혐오 시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본의 그 혐오 표현의 특징이 뭐라고 하면 그 사실은 특히 유럽 경우에는 약간 이주민, 난민,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혐오 그런 게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의 특이한 특징이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물론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도 있긴 하는데 제일 중대한 혐오 표현으로 되고 있는 게 그 거의 100명 정도 일본 국내에서 살고 있는 약간 소수 민족 비슷하게 되고 있는 그 뭐 제일 한국인 조선인에 대한 그 혐오 표현이 제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것 같고요. 뭐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뭐 식민지 시대부터 있는 뭐 차별 이식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한일 간에서는 존치 문제나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게 뭐 독도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요즘에 최근에 강제농업 문제, 그리고 하도 그 양국 간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데 그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이 좀 그런 혐오 표현의 공격 대상으로 되는 그런 형상도 있고 혹시 북한 쪽에서 뭔가 미사일이나 그런 거를 발사했을 때는 뭐 일본이 국내에 있는 한국인이나 조선인 쪽이 그 공격 대상으로 되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뭐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일본 쪽이 경제적인 위성을 좀 옛날부터 요즘에는 안 가지게 돼서 그거가 좀 약간 일본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약간 이런 좀 뭐 요인이 포괄적으로 작용해서 그 하나의 특히 제일교포에 대한 그 혐오 표현이 그 뭐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이나 2013년 때 이런 형상이 일어났을 때 시민사회 쪽에서 어떻게 대응했을지 뭐 하나의 활동 방식은 그 우익단체나 그런 혐오 집회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시민단체 쪽이나 아니면 제일교포 아니면 그 제일교포를 지원을 해주는 일본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런 뭐 사이좋게 합시다 뭔가 그런 식의 카운터 액션 방식이나 그런 것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 혐오 표현이나 그런 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 사이트나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뭐 이것도 하나의 그 뭐 제일교포나 일본 뭐 시민사회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이트인데 그 뭐 혐오를 부정하는 정보를 발신한다 그런 뭐 움직임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도 혐오 표현이나 그런 게 사회적에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확산을 하기 쉬워서 이런 카운터 형식의 언론 보도나 그런 건 되게 많이 그 시청자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는데요. 그런 운동도 해왔고, 아니면 특히 뭐 너무나 심각한 사례의 경우, 이거는 일본에 있는 그 조성학교 앞에서 그 여기 조성학교에 가는 그 뭐 초등학생은 북한의 스파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일본에서 추방해야 된다 뭔가 그런 형식의 시활동을 조선학교에서 앞에서 이 우익단체가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미 그 혐오 표현이 그 어떤 예를 들면 제한국인이나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안 된 어떤 민족이나 그런 걸 대상으로 했던 그 혐오 표현이나 그런 걸 넘어서 이 특정한 그 학교에 대해서 그 혐오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일본에서도 현행법상 범죄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례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 혐오 표현이 넘어서 혐오 뭐 범죄 그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때 어느 정도 승소 판결이나 그런 것도 얻어냈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판결에서도 여기 마지막에 기재가 되고 있지만 이 사례 같은 그 특정한 학교나 아니면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현행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특징이 안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한국인이 그게 피해를 받고 있는가는 특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현행법상에서는 어떤 대응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판례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혐오 표현이나 그런 거를 공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특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혐오 표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법률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되게 된다면 어떻게 돼서 입법을 할까? 그게 큰 고민이 됐죠. 그래서
제1교포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한국 국적을 아직도 갖고 있어 일본 국적이 없는 상태로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제1교포는 일본에 살고 있어도 국적은 한국 아니면 조선 그쪽이 많아서 사실 국적이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이나 그런 로비 활동이나 그런 걸 해도 뭐 투표권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 뭔가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있어서 사실 국내를 통해서 로비 입법 활동이나 그런 걸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니바에 있었던 유엔의 인권차별 절대 조약 위원회나 아니면 유엔의 자유권 기약 위원회나 그런 때 심사의 모습인데요. NGO 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서 유엔이나 그런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서 일본 국내의 입법이나 그런 거를 실현을 하자 그런 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2014년 이야기고요. 그래서 2014년에 7월달, 8월달에 유엔의 위원회에서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을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 처벌화해야 된다. 그런 권고가 나와서 이게 약간 계기로 돼서 특히 일본의 국회나 아니면 지방자치제 쪽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유엔 권고가 나오면 사실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매년 세계 모든 각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기로 하는데 이게 2015년부터는 유엔 권고가 나와서 혐오 표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 안에서도 기재가 되고 약간 이런 일본 국내에서 제1교포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좀 약간 국회의원의 대응이나 그런 게 연결 안 되는 경우에라도 이런 국제사회 압력을 통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변화를 지켜왔다.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했던 차트인데요. 그래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쪽 목소리가 직접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유엔이나 그런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아니면 지방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외국 정부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거는 국회에서의 집회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 법무부 법무산 쪽에서 유엔 권고가 나와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쪽의 만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발 활동 그런 것도 좀 게시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제 쪽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한 300건 정도 나오게 돼서 2016년 5월달에 이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요. 지금 이 법 내용을 보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국가 선언을 한다. 그 정도 내용으로 이제 한계가 있고 이거는 구체한 체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나 그런 거는 포함이 되고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게 국가로서 법률이 만들어서 헤이트 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의시가 표명이 됐기 때문에 약간 우익단체나 그런 쪽에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헤이트 스피치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소를 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도 이게 자발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정보를 삭제하는 움직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제를 좀 1분만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우익단체나 극우단체가 이게 법률상에 이게 혐오 표현이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일본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정당화를 해서 전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혐오를 불리는 그런 형식의 지금 형태를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혐오 표현을 시작했던 옛날 극우 단체가 일본 제1당 이거는 자판 파스트 파티라고 해서 트럼프나 그런 유럽 쪽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인의 나라를 지켜가는 정당이 생겼다. 그래서 2016년에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한 10만 표 이상을 갖게도 되었던 형상이 되었고 아니면 온라인상 혐오 표현 특히 예를 들면 한국인이 범죄를 했던 게 아닌데 이거 한국인 조선인이 범죄를 했다. 예를 들면 이거는
후쿠시마 대지진이 2011년이나 그때쯤에 일어났을 때 그 한국인이나 조선인이 그 희생이 됐던 희생자분의 지갑이나 기중품이나 그런 거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쪽에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 80% 정도 사람이 그거를 믿게 됐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다 아니면 이런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헤이트 스피치나 혐오 표현을 확산하는 사이트는 많이 있고, 특히 온라인상 혐오 표현이 중요하다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가 하는 생각하는 거는 온라인상에 있는 그런 정보만 아니고 그게 사실상 현실상 행동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하나의 혐오 표현의 그 전형적인 사이트에서는 저도 포함해서 제일교포 변호사가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제일교포 변호사는 일본에 해를 미치니까 이 변호사를 징계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자, 그런 쪽에 여기에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넣고, 사실상 1000명 가까이 있는 일본 전국에 있는 북해도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있는 사람이 이 징계 청구를 해서 저도 그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게 인정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행동까지 연결이 된다. 아니면 일본 책방 그런 데 가면 혐앙이나 아니면 혐오나 그런 쪽이 아직도 많고, 남겨진 과제는 그 혐오 표현에 한정되고 있는 이런 대응법이나 그런 거에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게 일본은 아직도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될지, 아니면 온라인상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인권 교육이나 차별 반대 교육, 아니면 사실 일본 경우에는 역사 교육이 되게 중요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거가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4월에 오사카에 가서 그 관련 규범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전문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김창호 변호사다라고 일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발제를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지고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위한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나 아시아 각국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함께 논의하고 심화해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길게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리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자 선생님들을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발표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노르웨이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데 슬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께도 10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adam Chair,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안녕하세요. Let me start out by thanking you all for the invitation to this important forum here in the beautiful Jeju, as well as also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today. Let me also thank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as the ASEM Global Aging Center for hosting this session. This is a topic that is universal for all countries around the globe. How can we create inclusive societies? Societies where there's room for everyone, and where you can feel safe from discrimination and hateful speech based on, for example, your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My country, Norway, would like to be such a society. We strive to be an open,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where everyone feels a sense of belonging. A few years ago, the Norwegian king, King Harald, gave a famous speech on what it means to be Norwegian. And rather than looking at ethnicity or historical bonds, the king concluded that what defines the Norwegian population today is diversity, and that tolerance for diversity, including mutual respect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s what we should strive for.
Among the things our king said in his speech was that Norwegians are single, they are divorced, families with children, and old couples. Norwegians are girls who love girls, boys who love boys, and girls who love boys, who love each other. Norwegians believe in God, in Allah, everything and nothing. But our country has always not been an inclusive one. The last few decades, our society has transformed. Women have fully entered the workforce, resulting in a personal freedom and a huge boost to our economy.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Norway is actually the second most gender-equal country in the world. Immigrants have made our country more diverse, culturally, religiously, ethnically. Sexual minorities today enjoy the freedom to love and to marry whom they want to. In 1993, we were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provide legal recognition for same-sex couples. Still, there are occurrences of discrimination happening in Norway. This change in society over the last decades has not been without any conflict. No example is sadder than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22nd of July in 2011 in Oslo and on Utøya. A far-right terrorist killed 77 people to mark his opposition to the diverse society Norway was becoming and is becoming. Fortunately, our people have united against his actions instead of following his example. Still, this tragedy shows that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different people can live happily and respectfully side by side. Then let me say a few words about our anti-discrimination policy. The Norwegian Constitution, paragraph 98, states that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No human is to be victim of unjustifiable or disproportionate discrimination. To ensure this, we have established legal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for many exposed groups. This began with the Gender Equality Law from 1978, which prohibite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pregnancy, or caring responsibilities. It also required public authorities and employers to actively promote equality, which can be rooted in cultural norms and prejudices. As our country got more diverse in terms of culture and religion, a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ethnicity or belief was enacted. In the last decade,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 of sexual minor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lso been made. And finally, all these laws were united into one anti-discrimination law last year. The law protects against discrimination at work, in the family, in markets, education, housing, and public services. However, strong legal protection is only useful if you have the access to justice. To promote legal access, Norway has a special tribunal which can judge cases on discrimination. This is meant to be faster, easier, and cheaper than bringing up a case in the ordinary court system.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assigned a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This governmental institution is entirely committed to anti-discriminatory work. It offers support to individuals who believe they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They also advise public institu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on how to avoid discriminating, and initiate debates and public discrimination awareness campaigns. Then what about our hate speech policy? In the area of internet and social media, hate speech has been getting more attention as a problem. Online, it is easy to spread hate anonymously and with little fear or repercussions. And in small forums for similar-minded people, the hate rhetoric can become extreme. Examples of this are the radicalization of the Norwegian terrorist I mentioned, who committed the 22nd of July terrorist attacks, as well as the similar terrorist attacks against Muslims in New Zealand quite recently. Consequently, the Norwegian government has stepped up its efforts. In 2016, it launched an extensive strategy against hate speech. The goal is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take part in public debate and enjoy public spaces without being subject to hateful discourse. Hate speech has been criminalized in Norway since 1970. The provisions ban hateful speech targeted at individuals on the basis of their ethnicity, religion, nationality, or sexual orientation.
While the law in the past rarely has been applied, in recent years, the police and prosecutors are committing more resources to pursue hate speech.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ore high-profile convictions. The government is also including work against prejudice and radicalization in school curriculum and in teachers' educations, as well as teaching teenagers strategies on how to deal with and counter hate speech. In the workplace, the government is promoting prevention of hateful speech and harassment to be part of th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practices. Finally, the media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hate speech,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a healthy debate climate. The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on a new media responsibility law. This is intended to clarify the legal responsibilities edited media have, also when it comes to online and user-generated content, in order to restrain public hateful speech and promote serious and ethical media. At the same time, freedom of speech is one of our highest values in Norway. It was enshrined from the beginning in our more than 200-year-old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also applies to opinions that are controversial. Therefore, we have to balance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and the freedom to voice one's opinion. We must allow that opinions can be provocative and even offensive to some, but never tolerate hatred or harassment. To round this off, I would like to say that I'm glad I can be here today to share Norway's experience from how to deal with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ll around the world, modern countries are changing fast and becoming more diverse. New technology changes where and how debate is conducted. Therefore, it's a similar challenge in many countries to prevent unfair discrimination in people's everyday life and promote a good and open public debate environment, while preserving freedom of speech. New policies and solutions are needed, and to find the best forward, I think we have to do the same as we do in so many other areas. We need to work together in that proces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와,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혐오와 차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제화되어지고 법원에서 다루어졌을 때의 문제도 또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마련해 갈까 좀 노력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서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노르웨이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라는 게 저희들이 잡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정부와 국제기구 또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또 시민사회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레무스 대표 대행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 전문가이십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It is my sincere honor to be invited here today to present UNHCR at the Jeju Peace Forum. As a UNHCR representative and as a German who experienced the reunification of my own country in the early 90s,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solidarity with all Koreans and wish that you will find your way to peaceful reunification on this beautiful peninsula. As you would all be aware, the urgent need for a culture of peace is not only at the heart of building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it is also critical to welcoming refugees in our society and finding solutions for them. Most of the world's 65 million displaced persons have fled from armed conflict, in which millions of civilians are dispossessed and driven from their homes, seemingly by the inability of a small number of people to share resources and power.
the collective failure of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he community of humanity to prevent war and to solve differences peacefully is a stain in our collective conscience. And refugees pay the price for this failure in the loss of their homes, families, their ability to live safely in their own country. It is obvious to say it, but peace is urgently needed in countries such as Syria, Yemen, Afghanistan, Congo, and others. The struggle for a culture of peace is also going on here in Korea. Not only a country struggling to overcome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but also an asylum country. I'm sure that everyone in this room closely followed the situation of the 500 Yemeni refugees who arrived in Korea on Jeju Island in 2018. It is now 1 year since this group arrived. 414 of them now have either humanitarian or refugee status and have started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ir new life in Korea, learning Korean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This is not easy for many of them, far away from their wives, children, other family members. However, their determination to adapt to their new life is very encouraging for the future. Prior to their arrival in Korea, refugees were not a well-known group in the Korean public. Many ordinary Koreans might not have even realized that there are refugees living in their country. In the pre-Jeju times, UNHCR devoted resources to activities aiming to just ensure the public are aware that refugees exist and are worthy of our acceptance and empathy. How rapidly things changed. The arrival of the Yemeni asylum seeker was like an earthquake in the asylum landscape of Korea. Suddenly everybody was talking about refugees, and not in a positive way. As is very common all over the world, the hostile voices are the loudest and most insistent. Why should Korea host these strangers who look different, have different language, a different culture? Why can they not stay in their own region? Why are they almost men? Surprisingly, even mothers and feminist groups started to express their anxiety. Fear of the unknown catches the attention of the public like a fire. A culture of acceptance and welcome grows slowly like a forest. So how concretely do we go about fostering this quietly rooted culture of acceptance and empathy against the raging fire of intolerance and fear? I don't have all the answers, but only some suggestions and encouragement. Firstly, I would like to note that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job of welcoming refugees cannot be left alone to governments and a handful of refugee-focused NGOs and UNHCR. Historically, this has happened in many places. The burden of caring for refugees is allocated to the appropriate department, while others can continue quietly with other business. However, this is changing now. With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which was endorsed by 181 countries in December 2018, commits the global community to a whole-of-society approach to protecting refugees. This means not only one ministry in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refugees, but also authorities responsible for health, education, labor, and other issues. It also means cities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welcoming refugees in their cities and regional areas.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non-government actors, NGOs, faith-based organizations from across the spectrum, universities, and also the private sector, from large corporations with deep resources to small business
which may offer employment or simply safe space for refugees. All these actors have always been there welcoming refugees in their own way, in cities, churches, and businesses. However,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now provides explicit acknowledgement at the highest level that everyone has a role to play and no one institution or government can protect refugees alone. Secondly, in order to peacefully welcome refugees into our community, a key idea to convey is the ordinariness of refugees. A refugee is the same as you and I.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he or she has lost the ability to live peacefully in his home country. As we experience history passing by during our lives, all of us realize at some point that today it is someone else who becomes a refugee. Tomorrow it can be me. Even more powerfully, here in Korea, many people know the horrors of the displacement and war, especially the older generation. This kind of loss is within living memory. Before it was us, now it is them. When people are able to reflect on this, the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refugees becomes much more natural. It is in this spirit that people find the courage to reach out to refugees and offer them solidarity. One of my highlights during my stay in Korea was my visit to Jeju Island in December 2018, when I met many of the local organizations who were at the front line of responding to the large group of Yemeni asylum seekers. I remember in particular the staff from Naomi Center on Jeju Island describing how local residents were uncertain of who the Yemenis were and why they were here. However, responding to calls from their faith leaders to show kindness to strangers, they came with pots and blankets and rice cookers ready to help. The Jeju Migrant Center, also a faith-based organization, rose to this occasion, mobilized and became a key frontline provider of welcoming and assistance. It did not take long for these organizations and their staff and volunteers to make personal connections with the Yemeni asylum seekers and to find the common humanity that ties us all. Here is a remarkable fact. Even after being given protection and allowed to go anywhere in Korea, some Yemenis decided to remain in Jeju due to the warm welcome and personal connections they had made here. The history brings me to my final point. Those ordinary people of Jeju who came out to help strangers did not so because public figures they respected urged and encouraged them to do so. In the case of the local community of Jeju, the people followed their faith and civic instinct and physically came with blankets, pots, and smiles to see how they could welcome the Yemeni refugees. With the blessing of their leaders, they opened their hearts and they found not frightening, scary strangers, but real friends among the Yemenis. The importance of key public figures projecting accurate and positive messages about refugees cannot be understated. While it is so easy to incite people's fear, it is also incredibly powerful for the public figure to urge people to not be afraid of refugees, but to show solidarity and, where possible, make personal connection. These small gestures, these small retreats from fear, are the building blocks for a society that welcomes outsiders. I urge everyone here who is in a position to influence, to use that position to spread a culture of understanding rather than a culture of fear in relation to refugees. Thank you very much. 레무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플로어가 조용했잖아요. 저희들이 난민 문제를
하면서 좀 마음속 깊은 울림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했듯이 분쟁과 난민과 그들의 안전과 평화 또 이후에 이어지는 차별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GO, 종교단체, 시민 개인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관계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발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네 분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 사실은 발제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또 새롭게 더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혐오,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한국 내의 문제의 해결과 국제사회가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참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실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혹시 발제자를 특정해서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홍은선입니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노르웨이 대사님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전제되어야 할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얼만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얼마나 갈등을 통해서든 혹은 대화를 통해서든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두 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같은 문제들은 그런 혐오의 피해자가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기회들을 가지는 게 좀 더 원만한 반면에 외국인이나 이런 난민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을 당장 내 가족의 문제 혹은 내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르웨이 대사님께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난민이나 소수자 문제를 당장 내 테두리 안에 문제로 여길 수 있었는지, 그런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대표님께는 실질적으로 좀 더 프랙티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 사실 작년 예멘 문제만 하더라도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오히려 그런 반발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벽이 생겨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바로 답변부터 듣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 Thank you very much for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it's not an easy reply, but I think what we have to do, it's a combination of several things. One thing is what I touched a little bit upon in my speech, to have a framework, a legal framework. You have to have rules, regulations. But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it consciously in the whole society. We need to have it in our education, to focus on acceptance, to focus on diversity, that this is a good thing. You need to have it in the whole through the education. You have to have it in the workplace. You have it in the civil society, in the sports club, everywhere. One thing that I don't think we have touched upon yet, and one thing that is very close to my heart, i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it's us. We have a tendency to think about the societies as a society. And the political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but the society is us. A political system is us. We have to start with ourselves. We have to start in our family. We have to start with our own mindset. And if we can do that, if we can, in each and every family, in our own hearts, in our own minds, we can try to think actively, consciously, how to deal with not only people that are similar to ourselves,
but to try to look at the value of diversity. I think that is very much a key to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because you can only get so far by rules and regulations, but we have to be actively thinking about our mindsets, which perhaps is easier said than done, but I think it requires an active engagement in the families. I think if children are brought up learning that people are different, whether it's ethnicity, whether it's religion, whether it's sex. I mean, everything that will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grow. So I think we need to start with ourselves. We need to start in the small, and if we can do that, I think we have a good chance of reaching an inclusive society, and also meet other people, meet immigrants, meet refugees with a more open mindset, and create a better futu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I mean, I tried already to say, maybe let me start there. I'm here almost 1 year, and I do realize that Korea is actually making a big jump from becoming a society which was not so much global. And with the global movement of people, I think Korea cannot also be spared of getting refugees or displaced people. I mean, the world became much closer. From that point of view, I think there is still a process for Korea to learn, and I think even the number of these 500 Yemeni asylum seekers was very small, but it was unexpected. It was almost in one go that they came, and I think everybody, including the civil society, was not prepared. I remember having met a lady, she is a teacher. She said, a friend called me and said, look, please, we have refugees, you have to come and help. She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refugee? And then the other Korean person said, we need blankets, we need support because for these people. Then she realized, and she became an active person. What I mean is, the moment you engage with these people, I think then you realize, as I said in my speech also, they are human beings like you and me. And that has to actually continue. Personally, I believe in Jeju, the people, the population has done very well. And as I said, I went last year. I didn't have much time this time to see, but I do understand from talking to some of the Yemenis here in Jeju that it's really impressive how the Yemenis have now been accepted in the society. But it's a process, but I'm positive on this. Let me just also say, Norway is, for instance, for UNHCR a very close partner. Almost,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at. But for Norway, we have sometimes very difficult refugee cases, which we call it resettle to a country. And Norway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really takes these people, and the people can go on, continue with their life, as you have explained also, because they are very well received in the country. Thank you. 네,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빼앗긴 자, 난민들에 대해서 한국은 그동안 너그럽지 못한 나라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특히 제주도 경우를 통해서 한국이 작은 변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에 있구나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께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요. 다 받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홍문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제부터 오늘 세션을 가장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승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관련된 좀 조사를 하다가 선생님 쓰신 글을 읽게 되었는데, 선생님 쓰신 글에서 그 표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공론장에서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신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슬로베지아 엠바사더 분께 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ask a question to the Norwegian ambassador. Actually, I'm teaching a lo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nd then a few years ago I usually taught only Korean students, but nowadays half of my students are from all over the world. I teach students from Nigeria to Canada, but I feel that there are a lot of confusions, not among students, but more from the faculty members and professors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that we're not quite sure that what are our minimum standards and what are the do's and don'ts. And I know that there could be very strict legal measures, but I think that we need a lot more than that. I think Koreans are a lot more mature than we don't want to conduct any criminal activities with our international students or international faculty. So in Norway, do you have, I know that in Norway you have very good legal measures, but do you have more than legal standards? Do you have more like guidelines or protocols or code of conduct that public servants or the university people or school people to start with? Do you have actually working policies that actually implemented and talked about in your public institution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쪽에서 질문하셨던 선생님 질문 마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마이크 주십시오. 네. Hello, I'm Seon Kim from the Singsu University, and my major i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I have one question to Frank Remus, which is first, it's such an honor to question in this session. You mentioned one phenomena about Yemeni refugees in Korea, that you mentioned even the feminists and mother groups are being anti-refugee, and this is a problem. And I recall back to the last year that the Korean women had a fear about Yemeni refugees because they think, I don't know where it had come from, but I also feared because some my friends said they have a rape culture. I don't know this is real or not. So I know that the frustration swore the Bull House partition homepage, and I witnessed it. So my question is, I have two questions. First one is, I would like to hear how German have faced, the German feminist groups or minor groups have faced the refugee issues. And second question is, if you can, I would like to hear the explanation about recent German circumstances toward refugees, because I heard that there is a returning attitudes about refugees, because I know that the Merkel Prime Minister had once said that they will be very active in refugee problems, but now I think it's kind of returning. So if you can do some brief explanation, I would like to hear.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마저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십시오. 네. Hello, my name is Kim Sol-lin, and I'm from the Global Institution of Global Governance. And I have a question for the Norwegian ambassador. So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your country is the second most gender equal country in the world. So because I'm interested in gender studies and gender equality, I wanted to ask, how is Norway dealing, or how has Norway dealt with stereotypes or hatred, I guess not hatred, but hate speech, or hatred in the sense that those negative stereotypes regarding women, and how has that changed in the existing community or society over the years? Because not only because of the policies or how the regulations and law is, we still have to fight the mentality, I guess, of downgrading women and regarding them just as, stay-at-home mothers, or they have to care for the family. So in Korea, I think that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because even though there's a lot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and regarding law or regulation, we might be seen more equal, there's still that sense of
I guess, people's minds that women aren't as successful or they don't have as much potential as men. So I was wondering, in Norway's case, how did the people fight against this, and how has the people's minds changed regarding this gender equality issue? Thank you. 네, 세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손을 흔든 선생님이 계셔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자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증오 범죄에 관한 논문을 쓰고 주로 다문화와 인종평등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공감할 수 있을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혹은 뭐 소수자 공감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예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저의 그 포인트가 공감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으로 좀 변화되는 것을 제 스스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멘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에서 오신 김창호 선생님께서 지금 아까도 보면은 뭐 후쿠시마 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이 막 지갑을 훔쳤다는데 이거를 80% 일본인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지금 이 남행 관련된 가짜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적 사회적인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발표자 네 분이 모두 질문을 받으셨고요. 이제부터 답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부터 네,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악성에서 이런 어떤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 이제 개개인한테 이루어진 이제 인격권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의 침해도 있겠지만 공동전의 왜곡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이 혐오표현을 이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이 표현들을 보시면은 앞서서 그냥 마지막 교사였던 그 이름을 못 들어서 부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욕설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욕설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실 욕설보다는 결국은 이런 어떤 집단들이 어떤 해악을 사회나 국가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들을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욕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점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설의 단계에서 사실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은 사실은 그만큼 어떤 공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설득력 있는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통계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왜곡된 정보나 진짜 가짜뉴스라든가 예멘 난민 같은 경우도 138만 원 정부에 주더라가 제일 먼저 나왔었잖아요. 글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왜곡되거나 편향되거나 아니면 맥락을 전부 다 삭제한 그런 어떤 수치란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단은 요 소수자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이든 많든 간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편견이 역시 내가 가지고 생각이 있는 게 맞구나, 역시 수치적으로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견과 그리고 차별과 역시 저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 혐오 표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진실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예를 들어서 그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을 하거나 이것이 문제다, 이거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다, 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피부색을 예를 들어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바로 보이는 가시화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를 들어 거리에 돌아다니기 힘들다거나 예.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때린다고 해도 뭐 원래 좀 나쁜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들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아시아 인조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 혹은 한국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충분히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기 힘든 거. 예를 들어 성소수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항 언론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결국 혐오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차별적인 사상이 차별이 아니라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에서 공정성이 왜곡됐다고 말하는 거죠. 네. 예, 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도 대응책으로서는 뭐 특히 교육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 특히 가짜뉴스 경우에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고 있는 내용 경우에는 뭐 노르웨이나 그런 유럽 쪽에서도 뭐 처벌 규정도 있는 나라도 있고 사실은 그런 제재 규정이나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그 외에는 특히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이 가짜뉴스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뭐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하도 세계적인 그런 형상이라서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가짜뉴스이긴 하는데 그게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나 그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그런 포함에 했던 그런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특히 그 형사 초반이나 형사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특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런 초발 규제나 그런 것도 뭐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사실상 되게 형식적인 대응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정치인이나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 대응을 할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5일 전에도 일본에서도 그 일본의 카와사키시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그 아동 그 초등학생 학생이 약간 무차별적으로 살인된다고 하는 사건이 왔는데 그 사건 범인도 누구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도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는 범인은 제일교포다. 가와사키는 제일교포가 많으니까 이거는 제일교포가 당연히 일으켰다. 그런 뉴스가 가짜뉴스 뭐 거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가와사키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제일교포가 확인이 안 됐다. 그런 정보는 가짜다. 그런 쪽을 정부 쪽에서 이런 말하는 하는 그런 대응이 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최근에 뉴질랜드 그런 데에서 그런 그 헤이트 스피치 대응이 있었을 때는 되게 요즘에 그 뉴질랜드 수상의 대응에 되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사실 지금 일본은 아직 특히 약간 자민당이나 그런 게 보수 정당 약간 뭐 위세력이나 그런 데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혐오 표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세우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정치 문화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 네. Well, thank you. There were a couple of questions. I'll try to do it very briefly. I see that time's running out. But with regard to guidelines at the workplace, for example, university, as I briefly touched upon, there are laws preventing 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of any kind. So that's the top level. All workplaces normally would have guidelines based on those rules how to deal with cases of discrimination. But in many different types of discrimination. So that will be guidelines that will be introduced in the HSC, the health, security and safety and environmental guidelines on each workplace. What comes in addition to that is that most workplaces over a certain size, for example, universit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hat it would be, they would have anonymous alert system. That means that you can raise, if there's an issue that because the normal way would be to report incidents to your nearest leader. But the nearest leader might be part of the problem or might not take it further on. So a workplace would typically have an anonymous alert system. So you can either electronically or in another system report cases of discrimination. So all these cases, all these systems should sort of prevent and be a hindrance of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your question about gender equality, I think we have come a long way. Of course, being a male, it's always difficult to say that we are. I don't think we're not there, not in Norway either. But we have come a long way, and I think that is a very. It has come a long way in the society. We have made some, I would say, bold political choices. We have a system, for example, where I think nowadays it's almost just as normal for men to be home with newborns as for ladies or for mothers. We have a system where all state-governed companies, there has to be at least 40% women in the board. I mean, so these systems have, over the years, introduced a society where we have come a really long way when it comes to gender equality. Having said that, I think it's still easy, and I think that's where the problem or the challenge with social media, with internet, comes into place, because I still think this is my feeling, that women are more subject to hateful or sexual-oriented hate speech online. And that is certainly something we have to deal with. And we have a system in Norway, in many countries you can make comments on newspaper articles. And I'm always, when I go to see these comments, how quickly, not only against women, but for everyone who makes a comment, how quickly these comments turn into really hateful things that I'm 100% sure that we will never say to each other face to face. But doing it electronically, it opens a whole new world, and I think we need to really pull ourselves together to avoid that, both towards men and women, of course. 마지막으로 레무스 대표님. 네. Yeah, so I will try to be short. Unfortunately, I'm not the German ambassador, and I have not been in my own country for a long time. So I think I would like to refrain from talking. I have an opinion, but from talking about this. But let me take it back, basically, to your own situation. Because exactly, I think, what was said here. During that time last year, as I mentioned, you had a group of young men, mainly, coming to Jeju Island. They came during the time of Ramadan. Ramadan is the time when they make the day to night, and basically they sleep during the day, and the night is for them to eat, to have fun, whatever. But that's very normal in their society. But I do understand from my discussions with people here, that was a big shock that they, in the night,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culture, different music, I guess. So this was really problematic for the society, for the local authorities, for everybody. And I think that was used by, in Europe we would call them populists, who really tried to put this bad image, as you have explained. I mean, the professor from the university. I think this is really shows how quickly it spread. These are rapists, these are terrorists, these are criminals. I had very interesting discussions during my visit in December with the law enforcement people here in Jeju. They clearly said we cannot confirm that there is specific or very bad crimes done by the Yemeni refugees. And I think I might go that far. I think after 1 year, you see that they are not, if you engage with them, they are not per se rapists. Okay, so you cannot, they were just labeled by that time last year. So my advice would always be, go yourself, talk to them yourself, see who they are. I was not actually thinking to do that, but you have a very good example here in Jeju. We have a restaurant, an Arab restaurant, it's called Wada, in the center of town, where a Korean lady and a chef, Yemeni, are preparing Yemeni food. So I invite you, go there, make yourself available and see how they do. You have Yemenis there, you have Koreans there. I went there last night. So it's a very interesting thing. So I think I would leave it by that.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네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대표해서 질문해 주신 5분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음속 깊이 많은 질문과 논의를 하고 싶었던 선생님들 표정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기회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쏟아낸 이 모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강조드리면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내기 위한 여러분과 인권위원회와 이 모든 발표자, 질문자, 링크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발표자분들과 여러분들과의 사진 촬영은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르웨이 대사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다이버시티입니다. 저희 인권위원회가 캠페인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때 이 옷을 메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